제가 권정생 선생님의 용구삼촌이라는 그림책을 하나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영쌤, 여기 불을 끌까요? 네, 용구삼촌은요, 권정생 선생님이 91년에 발표한 작품입니다. 네, 여러분은 강아지뚱으로 잘 알고 계시죠? 용구삼촌, 권정생 글 허구 그림. 그날 용구삼촌이 소를 먹이러 갔는데 해질녘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들리나요? 네네. 그날 용구삼촌이 소를 먹이러 갔는데 해질녘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얘가 왜 아직도 오지 않을까? 할머니가 옥수수가 너울대는 텃밭 둔덕에 지팡이를 짚고 올라서서 담 너머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오겠죠 뭐. 아버지는 들마루에 걸터앉아 별 걱정 없이 담배를 피웠습니다. 어머니는 저녁상을 차리느라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 정희 누나가 돌아오고 용불 골짜기로 올라가는 막버스도 지나간 지 오래였습니다. 새들 산봉우리로 해가 넘어가고 이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던 어머니도 용구삼촌이 오지 않아 좀 더 기다리느라 서성댔습니다. 애비야, 목골 안으로 갔나 본데 좀 내다보아라. 할머니가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지 할아버지에게 참다 못해 들먹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암소 누렁이의 원앙 소리가 어둑어둑한 골목길에서 들려왔습니다. 삼촌 온다! 경희 누나와 내가 먼저 사리문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누렁이는 길게 고삐를 땅바닥에 끌면서 혼자만 걸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삼촌! 내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삼촌은 대답이 없고 저쪽 목골 개울 언덕길은 까맣게 어둡기만 했습니다. 삼촌! 경희 누나가 좀 더 크게 길게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누렁소 암소를 마당 귀퉁이에 말뚝을 메어놓고 손전등을 들고 나왔습니다. 목골 개울 둑길로 아버지와 경희 누나와 내가 함께 삼촌을 찾아 나섰습니다. 30살이 넘었는데도 용구삼촌은 이렇게 모든 게 서툴렀습니다. 언제나 집안 사람들은 삼촌 때문에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건너집 5살배기 영미보다도 용구삼촌은 더 어린애 같은 바보였습니다. 한 가지 비교를 하면 영미는 마을 들머리 구멍가게에서 100원짜리 동전으로 얼음과자도 사 먹을 줄 아는데 용구삼촌은 그렇게도 못하니까요. 겨우 밥을 먹고 뒷간에 가서 똥 누고 고양이처럼 입 언저리밖에 씻을 줄 모르는 용구삼촌은 언제나 야단만 맞으며 자라서인지 덩어리에 가깝게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삼촌이 언제부터인지 누렁이를 데리고 목골 산으로 풀을 뜯기로 다니게 된 것입니다. 삼촌이 소를 데리고 간다기보다 누렁이가 삼촌을 데리고 간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삼촌이 누렁이의 고삐를 잡고 있으면 누렁이가 앞장서서 가고 삼촌은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올여름은
누렁이는 그렇게 탈 없이 삼촌을 데리고 산에 갔다가 탈 없이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용구도 이제 소를 다 뜯길 줄 알고 3시간만 있으면 장가도 가겠구나. 감나무집 할아버지가 우스갯말을 하고 껄껄 웃으며 삼촌을 칭찬까지 했는데 오늘 이렇게 삼촌은 기어코 바보로 돌아간 것입니다. 목골 골짜기는 캄캄해지고 낙엽송 솔숲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삼촌! 용구 삼촌! 용구야! 아버지와 누나와 나는 이렇게 삼촌을 부르며 두 길이나 높은 모뚝에 올라갔습니다. 캄캄한 골짜기 몸물이 희끗희끗 움직이며 싸늘하게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왠지 오싹하게 무서웠습니다. 아버지가 손전등으로 몸물 위로 불을 비추었습니다. 불빛을 따라 물결이 쫘르르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용구야! 용구야! 삼촌! 용구 삼촌은 바로 앞에 두고 불러도 절대 대답을 할 줄 몰랐으니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로 불러도 역시 대답할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 불렀습니다. 모뚝을 한 바퀴 돌아도 삼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언가 불안스러웠는지 얘들아 그만 내려가자. 가서 이웃 사람들한테 도와다녀야겠다 하면서 나와 누나를 앞장 세워 골짜기를 내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이웃집을 다니며 동네 아저씨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용구가 왜 어디서 뭘 하느라 안 오는 거야? 할머니는 벌써 울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안을 서성대며 안절부절 못하는 것입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삼촌이 아마 길을 잠깐 잘못 들었나 봐요. 곧 돌아올 거예요. 어머니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역시 어머니도 밀려드는 불안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삼촌! 병이 누나가 찔끔찔끔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 눈에도 갑자기 눈물방울이 맺혀 떨어지며 콧등이 찡해졌습니다. 바보 삼촌은 그래도 우리 집에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도 따뜻한 식구인 것입니다. 바보여서 그런지 삼촌은 새처럼 깨끗하고 착한 마음씨를 가졌습니다. 특별한 먹을 것이 있으면 우리들 조카들에게 나눠주고 언제나 삼촌은 나머지만 먹었습니다. 그것이 버릇처럼 되어 올해 삼촌은 찌꺼기만 먹는 사람으로 비대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새옷 한 벌 입지 못한 삼촌은 항상 헐렁하고 기워진 바지만 입었고 머리가 덥수룩했습니다. 까만 고무신만 신고 삼촌은 그래도 언제나 웃었습니다. 이웃 아저씨들이 손전등 하나씩을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10명이 넘었습니다. 웅성거리며 아저씨들은 아버지와 함께 목골 개울둑길로 몰려갔습니다. 경희 누나가 따라 나서자 어머니가 붙잡았습니다. 나는 재빨리 살인문을 빠져나가 아저씨들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경식아, 안 된다. 가지마. 어머니가 한사코 불렀지만 나는 못 들은 척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이리저리 엇갈리며 비춰질 때면 숲속이 하양에 가까운 초록빛으로 섬뜩섬뜩 느껴졌습니다. 용구야! 용구야! 큰 소리로 부르는 아저씨들의 목소리가 골짜기에 울리고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왔습니다. 몸물 위로 여러 개의 불빛이 물속까지 휘젓듯이 비춰질 때는 가슴이 몹시 방망이질을 했습니다. 설마 삼촌이 저 물속에 빠지지 않았겠지 하면서도 역시 두렵고 밀려오는 가슴을 어쩌지 못했습니다. 삼촌, 제발 어서 나타나줘. 살아있어줘. 입속에서 자꾸 되뇌이며 나는 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들은 세 무더기로 나뉘었습니다. 한 무더기는 양지산 비탈로 올라가고, 한 무더기는 은별산으로, 한 무더기는 골짜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들어있는 골짜기 안쪽 무더기를 따랐습니다. 펑퍼짐한 구름지를 지나니까 오르막이 있었습니다. 가시덤불과 덩굴이 얽혀 있어 헤집고 나가기가 힘들었습니다. 한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도 어느 곳에서도 삼촌의 소식은 알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삼촌을 부르는 소리가 골짜기를 울리니 산속은 고요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만큼 샅샅이 뒤졌는데도 역시 삼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멀리 새까맣게 출렁이는 몸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삼촌은 정말 저 속에 빠져버린 걸까? 무엇인지 모를 덩어리가 목구멍에서 꾸역꾸역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기다! 양지 쪽 산비탈에서 들려온 소리였습니다. 용구 여기 있다! 두 번 거듭 그 소리가 들리자 우리는 일제히 돌아서서 그쪽으로 허덕허덕 달려갔습니다. 참나무 숲이 우거진 조금 위로 산비탈의 전등 불빛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걸 보니 삼촌은 거기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삼촌은 거기서 뭘 하기에 몇 해 산을 내려오지 않았는지 갑자기 또다시 불길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저씨들이 삼촌을 분명히 찾았지만 대체 어찌 되었는지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쪽에서도 삼촌은 지금 사정을 물어볼 수 없을 만큼 애가 탔습니다. 응달 쪽 사람들도 모두가 양지 쪽 참나무 숲 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숨이 차는 곳도 잊은 채 아버지와 나는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억새풀이 우거지고 작은 소나무가 있는 조금 우묵한 곳에 사람들은 모여 앉아 있기도 하고 서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 개의 손전등이 쪼그리고 누워있는 삼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 삼촌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복솔나무 밭에 웅크리고 고이 잠든 용구삼촌 가슴에 회갈색 산토끼 한 마리가 삼촌처럼 쪼그리고 함께 잠들어 있었습니다. 귀머거리에 가깝도록 가는 기가 먹은 삼촌이 큰 소리로 불렀는데도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건 이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의 걱정과 피로도 다 잊고 용구삼촌의 잠든 모습을 하염없이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엾은 삼촌, 그러나 누구보다 착하고 고운 삼촌은 이렇게 우리들이 애쓰는 줄도 모르고 천연덕스럽게 잠을 자다니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삼촌은 이렇게 사랑스럽게 우리들 눈앞에 평화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용구삼촌! 나는 더 참을 수 없어 삼촌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고온히 잠들었던 멍청한 회갈색의 산토끼가 놀라 눈을 뜨더니 축구공처럼 굴러가듯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삼촌! 일어나! 집에 가! 그러면서 나는 삼촌의 얼굴에 뺨을 비비며 흐득흐득 흐느껴 울고 말았습니다. 네. 자, 이 권정생 선생님의 양력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937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에는 권경수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청소부였던 아버지가 쓰레기 더미에서 골라온 혼책들 중에서 이솝 이야기가 그림 동화집 같은 동화책이나 그림책을 읽으면서 혼자서 글을 익혔습니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 귀국했으나 가난과 6.25 전쟁 때문에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16살이 되던 1953년 안동 일찍 공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할 돈을 모으기 위해 닭을 키웠으나 전염병으로 모두 죽어버리자 나무, 고구마, 담배 따위를 팔았습니다. 저녁에는 아랫마을에 열린 야간학교에 나가 영어와 수학을 공부했으며 수업료 대신 나무를 해다 주었습니다. 1955년 부산으로 가서 재봉기 상회에서 점원으로 일했습니다.
용돈이 생기면 헌책방에 가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작가들이 쓴 문학작품을 빌려 읽었으며 틈틈이 시와 소설을 써보게 됐습니다. 19살 무렵에 혈액을 앓기 시작하여 평생 동안 병으로 고생했습니다. 1968년 경상북도 안동시 일정면 조탑동에 자리 잡고 마을에서 종지기 일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동화를 써서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요, 아이러니와 반전, 그리고 아동문학의 역사,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 그리고 서양의 역사 이제 간단하게 알아보고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아동문학 작품은 어떤 것이고 앞으로 어떤 영역까지 우리가 발전해야 하는가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10강에 막을 내리겠습니다. 자, 권정생 선생님은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69년에 혜성처럼 나타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사랑받은 작가예요. 그렇죠? 네. 강아지똥이라는 작품이 초등학교 1학년에 최장기 수록이 되면서 그 어린이들의 감수성 키우기에도 굉장히 보탬을 주는데,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부드러운 반전이 있는 거죠. 용구삼촌이 바보라서 그냥 쓰러져 있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회색 산토끼를 안고 함께 자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반전, 동화에서의 반전. 자, 동기가 똑같다, 상황이 똑같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게끔 이야기가 끌어가는 게 반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전을 이야기할 때는 모파상의 목걸이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예, 주인공이 무도회를 가느라, 파티를 가느라 목걸이를, 진주 목걸이를 친구한테 빌리죠. 그런데 그거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 진주 목걸이를 잃어버렸다는 말을 못하고 그것을 빚을 내서 사주고 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10년 동안 얼굴이 상하고 손이 상할 정도로 노동을 해서 갚죠. 갚았는데 10년 후에 그 친구를 우연히 만났는데 너 얼굴 왜 그래? 하니까 사실 10년 동안 그 진주 목걸이를 갚았어. 진주 목걸이로 생긴 빚을 갚았어. 하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거 가짜였는데. 이런 반전인 거죠. 그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지난번에 했던 헨젤과 그레텔로 한번 돌아가볼까요? 헨젤과 그레텔은 버림받습니다. 아빠와 새엄마한테 버림을 받아요. 그런데 마침 숲속을 헤매다가 마녀네 집에 가죠. 만났더니 마녀가 지금 잡아먹을까 하다가 아이고 너무 말랐네 하면서 그 과자, 그 사탕 이런 것들은 실컷 정말 배불리 먹여주는데, 그러고 이제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영양이 충분히 섭취가 되다 보니까 힘이 길러진 거죠. 그래서 마녀를 물리치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파생되는 이야기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있지만 주요 골자는 그렇습니다. 반전 또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동문학에서의 반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떤 분이 이 반전을 어떻게 보느냐, 왜 문학에 반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영화나 드라마에 왜 반전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물으니까 한 예를 드셨는데 아주 적절한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고 버스를 타고 갑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동안의 아버지, 내가 생각했던 아버지, 나와 함께 했던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주마등처럼 과거가 쑥 지나가요. 항상 무뚝뚝했던
단 둘이 걸어도 한 번도 손을 잡고 걸어본 적이 없는 아버지,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지 않았던 아버지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우연찮은 기회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걸을 때 항상 나보다 더 앞서서 아버지를 아주 애써서 정말 힘껏 달려야 아버지를 잡을 수 있었는데 계속 야속하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되죠. 뭘 알게 되느냐? 몸이 불편한 나를 항상 시골 버스에 앉게 하기 위해서 먼저 남보다 더 빨리 종종 걸고 갔다는 사실. 이게 반전인 거죠. 그러니까 무뚝뚝한 아버지가 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오로지 몸 불편한 아들한테 남보다 빨리 버스에 올라서 자리를 확보해 주겠다라는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아동 문학에서도 이 반전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아이러니와 반전을 어떻게 적절하게 이용을 할 것이냐 할 때 우리 어린이들한테 물어봤는데 이 반전, 아이러니 할 때 이야기가 된 작가가 국내 작가로는 권정생이만 이야기가 됐고요. 그리고 해외 작가로는 로얄드 달이 얘기가 됐습니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 네, 마틸다. 예. 자, 이 로얄드 달, 네, 그 영국 작가죠. 그러니까 부모가 노르웨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찰리와 초콜릿 공장 너무 재밌어요. 마틸다 거의 어린이들, 전 세계 어린이들이 열광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열광하는 지점이 어린이들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대부분이 나쁜 어른들을 혼내주는 이야기다 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로얄드 달이라는 작가가 왜 이런 작품을 썼을까? 그러니까 작품을 보고 궁금한 거는 작가의 삶을 들여다보면 되죠. 찰리와 초콜릿 공장. 이 찰리와 초콜릿 공장은 여러분 영화 보셨나요? 예. 그런데 아주 가난한 집 소년. 근데 윌리 원카라는 초콜릿 공장의 대표가 이제 금딱지를 찾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 로또처럼 긁는 복권처럼 황금딱지를 찾은 아이에게 방문할 수 있는 초대장을 주고 거기에서 또 후계자를 뽑는 이런 미션을 걸죠. 거기에 이 가난한 집 아이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초콜릿 공장을 이어받게 되는데, 그럼 이 작품을 어떻게 썼을까? 이 로얄드 달 같은 경우는요, 초등학교를 영국 근교, 그러니까 대도시가 아닌 근교 조그마한 도시에서 살았는데 초등학교 옆에 초콜릿 공장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품이 개발이 되면 어린이들한테 시식을 시켰어요. 우리 왜 대형 매장에서 왜 시식하는 것처럼 시식을 시켰는데 어린이들이 이거 별로예요. 그러면은 안 만들고 맛있어요. 그러면은 좀 더 생산량을 늘리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 툭 튀어나온 거죠. 그러면 그 과거는 어땠을까? 마틸다에서도 초능력을 가진 아주 명석한 아이가 교장 선생님, 우락부락하게 생긴 교장 선생님을 혼내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말 안 듣는 아이를 귀를 잡고 이렇게 올린다. 귀를 잡고 교장 선생님 저 귀가 떨어질 것 같아요. 나는 아직 이렇게 잡아서 귀가 떨어지는 아이를 본 적이 없어. 이러는데 이 장면에서 교장 선생님의 모습이 굉장히 크고 기형적일 정도로 크고 거대하고 어린이는 굉장히 작은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 로얄드 달가 이제 이력을 보자면 전투기 조종사였어요. 세계 2차 대전에서 전투기 조종사 하면 여러분들 어린 왕자가 생각나죠? 어린 왕자를 쓴 센트쥐베리도 조종사였는데 안 나타나는 거죠, 지금까지.
추락사했고 못 찾았고, 그러니까 추락사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썸머셋 모험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공통점이 뭐냐면 첩보원이 없어요. 그 로얄드 달 같은 경우도 노르웨이 부모한테 살다가 그러니까 이민자죠. 예. 근데 자기가 영국인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조국을 위해 뭘 할까, 이 나라를 위해 뭘 할까 하다가 이제 전투기 조종사로 참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추락을 하면서 두개골이 크게 다치는 바람에 작가 본인의 말을 빌자면 기념비적인 한 방을 얻어맞고 갑자기 두뇌가 창작 모드로 바뀌는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작가는 과연 찰리의 초콜릿 공장이나 마틸다처럼 이렇게 아주 쇼킹하고 즐겁고 활기차고 유쾌한 삶을 살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큰 누나가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크게 상심한 나머지 죽어요. 갑자기 우리 왜 화병 나면 예, 건강이 안 좋아지잖아요. 죽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아주 유머러스하고 그 생존에 대한 욕구가 아주 강한 엄마가 이 아들을 키워내요. 그러다가 이제 첩보원으로도 비행기 조종사 하다가 이제 몸이 불편하니까 첩보원으로도 활동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하는데 MI6 있죠? 영국 정보원 KGB 뭐 이것처럼 그 3대 그 정보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MI6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머니 밑에서 힘들게 살았지만 명랑하고 쾌활했대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불화짠이었대요. 예, 불화짠이었대요. 그래서 한 여인과 사랑을 하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그 패트리시아 닐이라는, 여러분 영화 배우 게리 쿠퍼, 예, 애인, 예, 25살 차이 나는 애인. 그 애인인데 게리 쿠퍼는 가정을 버릴 마음이 없었어요. 유부남인데. 그리고 이제 영화를 찍다가 만나서 너무너무 사랑을 한다고 서로 계속 지속적으로 사랑한다 이야기를 했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다 해서 이 여인이 닐이 우연히 만난 로얄드다라고 결혼을 하게 되죠. 30년 잘 살았어요. 중간에 닐이 뇌졸중도 오고 로얄드달이 다 그 뒤치다거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30년 후에 이혼하겠다.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 30년 후에 병가로 다 하고 나서 예, 난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 내가 사랑한 사람은 오로지 게리 쿠퍼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또 이제 그 로얄드달의 그 아들은 교통사고로 이 뇌가 깨져요. 그러니까 두개골이, 그러니까 아빠도 그 추락으로 머리를 다쳤는데, 예, 이 머리를 크게 다칩니다. 그리고 이 병상에 누워 있는 아들을 위해 그 의학 도구를 개발을 해요. 그러면서 글을 써서 아들을 뒷바라지를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권정생 19살 때부터 오줌 주머니를 차고 다녔던 한 정말 병약한 한 작가. 그리고 로얄드달, 영국에서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을 모두 겪고 난 작가. 그러니까 두 남성 작가의 삶을 보면서 이런 작가들도 문학에 있어서는 유머를 잃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인생의 삶에 대한 진정성, 문학에 대한 진정성을 확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어린이들한테 그러면 어떤 작품을 읽힐 것인가? 그저 교훈만 읽힐 것인가? 재미만 읽힐 것인가? 둘 다 겸비한 그런 작품을 읽을 것인가?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아동문학의 역사를 공부를 했지만 그리스 로마 시대 그리고 뭐 청교도 시대 계속 오면서 18세기까지는 교훈 중심이었죠. 그리고 19세기 들어오면서 교훈보다는 뭐다? 재미다. 그리고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한테는 이제 문학의 역할이 거의 재미가 뭐 반반에서 6대4에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되어버린, 왜냐? 재미와 흥미를 끌어내지 못하면 어린이들을 활자 앞에 앉힐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오늘은 그렇습니다. 인생에서의 문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과거와 현재의 문학을 바라보고 미래의 문학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굉장히 적극적인 독자가 돼서 그리고 미래의 잠재적인 창작자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먼저 레알도 다르의 유언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마음의 고요함이 마치 따뜻한 안개처럼 내려앉았다. 처절했던 갈등은 이제 다 지나갔다. 모든 분위기 밀려오고 있다. 세상이 내 것이 된 것 같다. 서두를 것이 없다. 대단한 것을 이루어내려던 끝없는 싸움은 이제 끝이 났다. 네,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 권정생 선생님의 유서를 읽어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찍어왔는데 이게 잘 못 찍었나 봐요. 정호경 신부님 마지막 글입니다. 제가 숨이 지거든 각각 적어놓은 대로 부탁드립니다. 제 시체는 아랫마을 이태희 군에게 맡겨주십시오. 화장해서 태찬이와 함께 뒷산에 뿌려달라고 해주십시오.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3월 12일부터 갑자기 콩팥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뭉툭한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계속되었습니다. 지난날에도 가끔 피와 물이 쏟아지고 늘 고통스러웠지만 이번에는 아주 다릅니다. 1초도 참기 힘들어 끝이 났으면 싶은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모두한테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제발 이 세상 너무도 아름다운 세상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요. 재작년 어린이날 몇 자 적어놓은 것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제 예금 통장은 다 정리되면 나머지는 북쪽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보내주세요. 제발 그만 싸우고 그만 미워하고 따뜻하게 통일이 되어 함께 살도록 해주십시오.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티벳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죠?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2007년 3월 31일 오후 권정생. 유언장. 내가 죽은 뒤에 다음 세 사람에게 부탁하노라. 1. 최완택 목사, 민들레교회. 이 사람은 술을 마시고 돼지 죽통에 오줌을 눈 적은 있지만 심성이 착한 사람이다. 2. 정호경 신부, 봉학은 명호면 비나리. 이 사람은 잔소리가 심하지만 신부이고 정직하기 때문에 믿을만하다. 3. 박연철 변호사. 이 사람은 민주 변호사로 알려졌지만 어려운 사람과 함께 살려고 애쓰는 보통 사람이다. 우리 집에도 두세 번쯤 다녀갔다. 나는 대접 한 번 못했다. 위 세 사람은 내가 쓴 모든 저작물을 함께 잘 관리해 주기를 바란다.
내가 쓴 모든 책은 주로 어린이들이 사서 읽은 것이니 여기에서 나오는 일세를 어린이들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만약에 관리하기 귀찮으면 한겨레 신문사에서 하고 있는 남북 어린이 어깨동무에 맡기면 된다. 맡겨놓고 뒤에서 보살피면 될 것이다. 유언장이라는 것은 아주 훌륭한 사람만 쓰는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유언을 한다는 게 쑥스럽다. 앞으로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좀 낭만적으로 죽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나도 전에 우리 집 개가 죽었을 때처럼 헐떡헐떡거리다가 숨이 꼴깍 넘어가겠지. 눈은 감은 듯 뜬 듯하고 입은 멍청하게 반쯤 벌리고 바보같이 죽을 것이다. 요즘 와서 화를 잘 내는 걸 보니 천사처럼 죽는 것은 글렀다고 본다. 그러니 숨이 지는 대로 화장을 해서 여기저기 뿌려주길 바란다. 유언장 치고는 형식도 제대로 못 갖추고 횡설수설했지만 이건 나 권정생이 쓴 것이 분명하다. 죽으면 아픈 것도 슬픈 것도 외로운 것도 끝이다. 웃는 것도 화내는 것도. 그러니 용감하게 죽겠다. 만약에 죽은 뒤 다시 환생할 수 있다면 건강한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태어나서 25살 때 22살이나 23살쯤 되는 아가씨와 연애를 하고 싶다. 벌벌 떨지 않고 잘할 것이다. 하지만 다시 환생했을 때도 세상엔 얼간이 같은 폭군 지도자가 있을 테고 여전히 전쟁을 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환생은 생각해봐서 그만둘 수도 있다. 네, 2005년 5월 1일 쓴 사람 권정생. 자, 이 권정생 선생님은요, 이제 결혼도 안 하셨고 평생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셨어요. 예. 그리고 절대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셨어요. 신춘문예가 65년에 당선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등단을 했을 때 이제 상장을 수여해야 되는데 입고 갈 옷이 없어서 빌려서 입고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귀감이 되는 분이시죠. 예. 그리고 이분이 아직도 이제 우리 문단이 권정생 선생님을 그리워하고 어린이들도 기억하고 하는 것은 이 마음들이 읽혀졌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학이 주는 진정성인 거죠. 그리고 그 기교가 아닌 어떤 인성, 됨됨이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기 때문에 조금 달랐을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로얄드 달 같은 경우는 마법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마법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어린이를 3페이지 안에서 반드시 한번 빵 터트리고 넘어가겠다라는 어떤 원칙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항상 그 자리에서 그렇게 썼고, 권정생 선생님도 8평짜리 집에서 평생을 사시면서 그 흙집에서 그렇게 사시면서 쓰셨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책에 나오는 이 마지막 장은 이게 가장 큰 주제입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바로 아이의 이야기는 문학의 이야기라는 것이다. 보통 문학에서 요즘은 그런 게 많이 깨졌는데요. 예전은 이 문학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제2의 문학으로 아동 문학을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아동 문학이 제일 처음에 들어온 거는 1908년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작품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채식 그리고
번안시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일본을 경유해서 아동문학이 들어오는 거는요 1895년이에요. 굉장히 빠르죠. 예. 그 갑옷 농민혁명 그 다음에 들어왔으니까 굉장히 빠르죠. 그런데 이제 소수 특권층만 이제 누리는 그런 형국이었고요. 예, 아무튼 8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0년은 번안시나 예, 번안시 중심, 신체시 중심으로 했고요. 딱 25년에 들어오면서 사회주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동시 아동문학에서도 계급문학, 투쟁문학, 공상주의 문학이 이제 섞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흘러오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는 그 낭만주의, 성인의 낭만주의는 아동문학에서는 약간 좀 피해갔고요. 그리고 이제 50년에 우리나라에서 큰 사건이 있죠. 6.25가 있죠. 그러면서 6.25가 끝나자마자 아동문학이 모두 다 반공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른들의 이데올로기에 그대로 투영이 되는 거죠. 아동문학이.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60년대까지 오죠. 그리고 70년대 이효덕이라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효덕 선생이 그 어린이들 시를 그 발굴하고 또 어린이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발표한 시를 보면 늘 그런 식이에요. 나는 오늘 밭을 갈았다, 논을 갈았다, 어깨가 무너질 것 같다, 다리가 빠질 것 같다. 이런 일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노동 현장에서 계속 노출이 되는 그 아이들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제 그 70년대는 이효덕 선생님이 이제 나타났고, 80년대는 가장 활발하게 운동했던 분이 권정생 선생님이죠. 그러면서 90년대 말에 IMF가 오면서 많이 이제 다들 놀랬죠. 근데 그때 386 세대가 올라오면서 내 아이한테는 책을 읽히겠다. 그래서 내가 받은 고통 겪지 않게 하겠다. 이런 것과 그 일간지, 개간지, 문학잡지 이런 거에서 모두 다 어린이 책 코너를 확보를 하면서 발표를 해서 사회 분위기를 만들죠. 그리고 그때가 또 그 베이비붐 세대가 낳은 애들이 가장 많을 때예요. 100만일 때. 예. 지금 초등학생들 한 학년에 34만 명이라고 하죠. 예. 그런데 30만 명도 이제 넘기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때는 100만일 때 수능을 90만 넘게 볼 때, 그때 이제 아동문학이 확 올라오죠.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저 얻어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어떤 연계성,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이어지며 과거를 딛고 현재가 있고 현재를 딛고 미래가 펼쳐지는 이런 구조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바로 아이의 이야기는 문학의 이야기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별거인 문장입니다. 아동문학은 문학이다. 아이의 이야기는 문학의 이야기다. 그것은 곧 틀에 맞는 인물을 찾는 것, 미심쩍어하거나 까다로운 독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자신의 내적 자아를 잃지 않으면서 수능이라는 가면을 쓰고 부모의 통제와 학업, 사회적 기대에 대처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다. 소년과 소녀가 다른 방식으로 대처하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변함없이 알려주는 것은 어린 시절은 상상력의 시기라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만약 혹은 옛날 예적의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주제가 연필을 톡톡 쳐봐야죠. 연필을 왜 치느냐. 그러니까
어떤 그 틀에 얽매이지 말고 끝없이 감상을 이야기하고 공상하라는 거예요. 상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받아 쓰는 것처럼 감정을 그냥 충실하게 받아 쓰는 것처럼 막 받아 쓸 게 아니라 예, 틀을 벗어나서 너 혼자 마음껏 상상해봐. 이런 이야기예요. 네. 책의 몇 쪽을 펴시는가 하면요. 432요. 네, 433쪽 펴주세요. 네,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네, 일곱 번째에서 네 줄을 읽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이에게 네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한 가지는 아이의 삶은 연필을 종이에 톡톡 두드리는 삶이라는 것이다. 글쓰기 도구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어린이 문학의 일부였다. 학생들은 손톱 글씨로 선생님의 글을 옮겼다. 중세와 르네상스의 아이들 책에는 획기적임과 감상이 가득하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자, 우리 현수님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디 갔어요? 네. 오늘은 일찍 왔네. 지난 시간에 10분 남기고 네네. 그런 거 많이 그렇다면 일단 우리 5분만 좀 쉴까요? 네. 무슨 여신을 근데 쉼을 모르는 여신가 이상한데 빨리 온 거야? 현우는 계약했어요? 내일이요. 네. 좋은 집에 오는구나. 애들이 계약을 해야. 원래 작년보다 떨어졌어. 카메라에 걸려 녹음 기능까지. 이게 붙어서 버튼 눌러놓으면 이제 돌아가면서 녹음까지. 근데 거리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요새는 마이크 한명이 좋아서 영화 보면 가끔 드라마도 안 들려. 그거는 너무 짜증나. 그 집에 스피커 다 잡아낼 수는 없을 거야. 그걸 어떻게 잡아? 그러니까 그 걔네들이 녹음을 하고 송출을 할때 기술 있잖아요. 아 그래? 그거를 집에 TV나 스피커 한참 남았는데요. 혹시 가졌지. 좀 잘 몰라서. 몰라. 송출할 때? 그걸 녹음을 해서. 사람들이 영화나 드라마 찍을 때 그걸 예를 들어 어느 사운드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어느 사운드 스테레오 사운드 스테레오 방송을 내보내는
집에서 근데 이제 조건이 남들은 혼자만인데 그거를 다 잊지 않으면 드라마도 텔레비전도 끊임없는 숙제라 하시를 못 알아듣겠어. 그래갖고 내가 귀가 먹었나 그래갖고 가는 길을 내가 먹었거든. 그거는 저도 지금 듣다 보면 이게 막 이렇게 안 들리고 많아 안 들리고 짜증나. 그런 그게 말인데 그거는 못 잡아주고 영원한 숙제인 것 같아. 우리 집에 스피커나 이런 것들이 못 잡아줘서 점잖게 이렇게 말하는 건 괜찮은데 그렇게 막 그냥 액션하고 감정이 뒤섞여 있을 때 그다음에 빨리 말해버리거나 그러면 계속 물어봐야 돼. 뭐라 그러냐 여러 번 봐야죠.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짜증나기 시작하면 몰라 나도 안 들려. 그럼 이따 물지. 그거 누구나 다 누구나 그렇지. 그게 똑같아. 그게 못 잡아주더라고요. 안양이라는 서로 이게 자, 2부 들어가겠습니다. 예.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니까 선생님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 편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제목 읽어주세요. 네, 내 이름은 박철수입니다. 올해 9살이에요. 우리 집 식구는 모두 9명이에요. 아빠, 엄마와 형이 2명, 누나가 4명, 저는 막내입니다. 식사 시간이면 우리 집 밥상은 전쟁터와 같아요. 만난 반찬은 눈 깜짝할 사이에 달아주지요. 우리 집은 모든 것을 물려받아요. 나는 큰형 것부터 작은 형 것까지 모두 물려받아요. 책과 학용품은 말할 것도 없고 옷까지 물려있지요. 모조리 한 것만 물려받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도 있어요. 엄마의 재봉틀을 거치면 깨진 헌옷은 새 것처럼 만들어지고 커다란 옷은 알맞게 줄여지거든요. 재봉틀은 마술상자 같아요. 엄마는 재봉틀 마법사이고요. 막내 누나는 헌옷이 창피하다고 맨날 투덜대요. 작은 형도 새 옷을 사달라고 떼를 쓰고요. 그러면 아빠께서는 회초리로 방바닥을 두드리며 말씀하세요. 요 녀석들 혼이 좀 나야겠어. 내일은 신체 검사가 있는 날, 신체 검사를 하는 날이에요. 엄마께서는 커다란 고무 다라이에 물을 받아 목욕을 시켜주었어요. 내 몸에서는 때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목욕을 마치고 엄마께서는 내 엉덩이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죠. 빤스도 새로 만들어 놓은 걸로 갈아입고 가렴. 아침부터 학교가 떠들썩해요. 남자들은 남자끼리, 여자들은 여자끼리 각각 다른 교실에서 모였어요. 선생님께서 출석부 순서대로 줄을 세운 뒤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빤스만 남겨두고 모두 벗어라. 나는 창피해서 쭈뼛쭈뼛 친구들의 눈치를 살폈어요. 그때 내 짝꿍 동철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자 선생님께서 동철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이런, 동철이가 빤스를 못 입고 왔구나. 그냥 바지를 입고 있어라. 나도 정말 바지를 벗고 싶지 않았어요. 선생님, 저도 바지 안 벗으면 안 돼요? 이 녀석, 장깨 부리지 말고 얼른 벗어. 모두 빤스만 남기고 옷을 홀랑 벗었어요. 친구들의 빤스를 보니 나도 용기가 났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나를 보고 웃기 시작했어요. 내 빤스에 빨간 나비 리본이 달려있었기 때문이에요. 야, 여자 빤스다. 누나 빤스 입고 왔나봐.
아예 옆반으로 가라. 으하하. 나는 창피해서 하루 종일 친구들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넌 괜찮아. 난 노빤스잖아. 바보들. 빤스가 뭐 그렇게 중요해? 학교길에 동철이가 내게 말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우리 집 식구 모두가 미웠습니다. 학교에 가기도 싫었고요. 엄마께서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철수야, 왜 그래? 밥 먹어야지. 얼른 밥 먹자. 응? 싫어, 싫어. 밥 안 먹어. 맨날 홈반스만 입고 나 학교 안 갈 거야. 내가 때를 쓰며 응석을 부리자 아빠께서 고통을 치셨어요. 이 녀석, 회초리 좀 맞아야겠구나.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새 반스와 난닝구를 차려입고 하늘 높이 나는 꿈이었어요. 우와, 남자 반스다. 다음날 엄마께서 강아지 그림이 있는 남자 반스를 만들어 주셨어요. 나는 내 반스가 좋아요. 아끼고 아껴서 이번 소풍날에 입고 갈 거예요. 네. 자, 이것은 그 7080 이야기예요. 예, 어른들의 어릴 적 삶을 어린이한테 들려주는 이야기 형식이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문학 작품이 과거를 향하는 문학 작품이고요. 그리고 2019년 8월 오늘이 24일 20날인가요? 예, 20일 오늘 현재의 삶을 이야기한 작품이 있어요. 그리고 예, SF 형식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형식이 있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성실한 독자로서 어린이들한테 어떤 류의 문학을 제공을 할 것인가 할 때도 다양한 환경으로 제공을 해주시면 좋고요. 여러분들이 예비 창작자로서의 그 성향이나 취향 이런 것들도 살펴보실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만약 글을 쓴다면 어떤 이야기를 쓸 것인가. 그런데 유독 자신의 과거를 쓸 때 반짝이는 작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독 나는 현실보다는 미래를 향하겠다 하고 SF에 관심이 많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탁월한 작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독자들도 취향이 이제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쓰는 작품, 그런데 어느 방향을 향할 것인가는 이제 작가들이 정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레알드 달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전응한 소리를 들었대요. 어떻게 너는 단어 뜻을 그렇게 모르니? 예. 그때 영국의 기자들이 레알드 달한테 가서 가장 많이 한 질문이 어릴 적부터 그렇게 어휘력이 좋았습니까? 하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맨날 받아쓰기 빵점 맞고 그래서 그 생활기록부를 보면 어떤 문장이 있냐면 그러니까 어휘와 문장이 뒤죽박죽이다. 이런 평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코멘트를, 총평을, 이런 코멘트를 받았는데 이렇게 작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 상상력의 공주로 레알드 달의 엄마는 바라보고 이 부분을 지원을 한 건데 학교에서는 계속 이런 부분들을 핍박을 한 거죠. 그래서 레알드 달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학교에는 어린이의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어른들은 모두 어린이의 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극단적인 한 예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상상력을 제한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한 말인 거죠. 예. 그런 말 있죠. 유머 있는 엄마가 천재를 만든다, 천재를 키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머라는 거, 어떤
분위기에 대한 반전 이런 부분들을 어린이들한테 계속 환기를 시켜주면서 고여있지 않게 하는 거죠. 그 어린이의 생각, 예, 어린이가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이 일정 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벗어나게 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달의 작품은요 미국으로 번역이 될 때 굉장히 호불호가 갈렸다고 합니다. 이토록 어른들을 매도하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은 어린이들은 모두 어린이를 불신할 것이다. 그리고 적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 어른과 어린이에 대한 화합보다는 적대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서를 크게 해칠 것이다 라고 해서 반대하는 평론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무시하고 냈는데 어린이들이 열광하는 거죠. 왜냐? 약간의 과장, 예, 그리고 극단적인 반전 이런 것, 그리고 독특한 캐릭터를 통해서 어린이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어떤 그 잠재된 이런 욕구들을 풀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열광을 했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예, 그 나오자마자 굉장히 반응이 컸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90년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80년에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허리도 굉장히 안 좋았고 그 전 신체가 전쟁 중에 다친 것도 있고 그래서 후유증도 남고 굉장히 병에 시달렸는데 그때 가장 왕성하게 썼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참 재밌는 게 그 KGB나 CIA, MI6 이런 그 보안정보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서 첩보물, 추정물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금은 활동하고 있지 않지만 국정원에 있다가 나와서 소설을 쓴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크게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밝혔을 경우에 과거에 어떤 그 비밀리에 진행된 국가정보가 또 셀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인생마다 사람마다 사람 삶마다 예, 다 그 몸담고 있었던 분야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어떤 작가는 부모님이 세탁소를 해서 세탁소 이야기를 굉장히 맛있게 쓴 작가가 있고요. 예, 구멍가게를 해서 그 전빵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부각시켜서 잘 쓴 작가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자신의 궤적을 통해서 또 다른 문학 작품을 뽑아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도 이쪽으로 한번 예,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종이를 드렸습니다. 예, 지금 이제 1번, 2번이 앞부분에 있고요. 3번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이건 제가 거들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토론을 해보자라는 뜻이니까요. 한번 편하게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2번은 어린이 문학에서 동시 동화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동화는 요즘 활성화되고 동시는 많이 위축돼 있죠. 그러니까 혹시 동시에 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한번 적어주세요. 선생님들이 너무 열심히 쓰셔서 제가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요.
2분 드릴게요. 네. 갑자기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예. 아, 그분이 오셨나요? 예. 갑자기 막 곡물처럼 문장이 터지시는 날. 아, 주영쌤 빨리 끝내세요. 주영쌤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지금. 그분이 오셨네 정말. 네, 자 1번 보겠습니다. 네, 당신이 어린이에게 꼭 읽히고 싶은 책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번 쫙 돌고 2번 쫙 돌고 3번 쫙 돌고 하겠습니다. 네, 주영쌤. 아직까지 다양한 책을 읽어보지 않아서 같이 읽어나가야 할 듯하다. 내용적인 부분에서 읽히고 싶은 것들은 다름에 대한 내용이 다른 책들을 읽히고 싶다. 몸이 불편한 사람, 얼굴색이 다른 사람, 다른 문화의 사람, 여러 형태의 가족 등등. 아이가 다름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다양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이로 클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책들을 읽히고 싶다. 아, 일단 방향성에 대한 언급을 하셨네요. 예. 네. 저는 제가 책을 도서관에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선진국의 책들이나 유명한 그러니까 미국, 영국 책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러지 않은 다양한 나라의 책들이 많이 없고 그게 번역된 책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원서는 조금씩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저는 책이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양한 나라의 그 나라의 책들이 좀 동남아 가까운 동남아에 있는 애들의 책들조차도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들어와 있는 책들이 없어서 그런 문화의 책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 많은데 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뭐 이런 네. 인도네시아 같은 그 나라 언어로 된 것들은 좀 들어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로 번역되어 있는 책들이 거의 없어서 그런 책들은 좀 동남아나 이렇게 가까운 나라들에도 있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을 좀 확보해 달라고 건의를 해야겠어요. 그러네요. 네, 선생님. 그 책이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성인 책도 궁금하고 네. 아이들 책도 많은데. 궁금하고. 네. 안양 석수도서관 다문화실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도 원서가 많더라고요. 네, 원서는 있지만 네.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책은 없어서 좀 불편하고요. 예.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네요. 네. 네. 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책 속에서 자신감을 유인해서 분별자가 될 수 있는 책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와닿는 지점은 아마 사람마다 아이마다 시기마다 다 다를 것 같아서 특정한 뭐 책을 제가 이렇게 딱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그냥 충분한 책 읽은 시간을 주고 아이의 관심 분야를 지켜보고 그때 적절한 책을 추천해 줄 수 있다면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위안을 주기도 하고 발전도 같이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책. 저는 근데 아까 네. 계속 하면서 그냥 제가 책을 왜 읽는지 그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는 과정을 생각해 봤을 때 네. 이 책 속에서 내 모습이 있거나 네. 나랑 너무 닿는 부분 또는 몰랐는데 이거 너무 나 같잖아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문학에서 아마 네. 그런 걸 발견할 때가 문학을 읽을 때 가장 저한테 와닿는 부분. 꼭 문학에서만 찾을 수 있는 어떤 재미라고 할까? 네. 깨우치? 그런 것 같아서 아이도 그럴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독서 방법이기도 하겠네요. 그죠? 어떤 또 다른 나를 발견하며 공감하며 또는 상황에 대한 동일시 이러면서 성장. 네네. 좋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저요? 네. 저는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로버트
씨라는 분 쓰신 건데 저는 지은을 잘 모르고요. 아, 책을 읽고 너무 좋아서 이 책은 제가 그 결혼한 가정이나 아니면 아기를 임신했던 가정이나 출산했다거나 그럼 꼭 선물하는 책이에요. 와, 근데 이 책이 왜 좋으냐면 그 그림하고 이야기가 동일하게 그림만 봐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도 나오지만 나중에는 그 아들이 커서 아들을 낳았을 때 엄마가 나에 했던 그 사랑을 갖다가 느끼면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 엄마가 나이가 들으니까 몸이 약해지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누워있는 엄마를 안으면서 언제까 너를 사랑해 하면서 아들과 같이 하는 게 마무리인데 너무 따뜻한 엄마의 그 사랑 갖다 그 책을 읽으면서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그 너무 좋고 강아지 똥도 읽었지만 이 책이 저는 지금까지도 지금 20년 넘었지만 계속 그 책을 갖다가 계속 사고 있고 선물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네. 이 책을 기억에 남아서 그냥 이 책을 골랐어요. 출판사에서 들으면 정말 감동하겠어요. 예, 정말 저는 따뜻한. 네, 책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책이나 다 그냥 다 많이 봐요. 그냥 어떤 한 곳에 집중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된 계기가 그 대학교 때 오리엔테이션 할 때 그 도서관 원장님이 딱 나서 이 많은 책을 볼 수 있는 게 너무 좋다고 하신 말씀이 너무 꽂혀서 그때서부터 했던 것이 여태까지 나왔던 버릇이 되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이 계기 옮겼던 계기가 된 것이고 그래서 그냥 처음에 이 책을 시작했습니다. 네, 문일쌤. 저는 어린이 책은 아니고요. 만화책인데 네. 페코로스의 어머니 만나러 갑니다라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작가 자신이 그 만화를 통해서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셔다 놓고 간병하러 가는 그 간병기 네. 그리고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인데 만화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읽히고 싶은 이유는 아이들도 어쨌든 그 현실 세계로 점점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어른들의 현실 세계로 같이. 그러니까 뭐 이런 책을 통해서 같이 그런 것들을 아주 조금씩 순화되게 이렇게 접하면은 좋지 않을까 해서 네. 이 책을 어린이들한테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들하고. 네. 만화다 보니까. 네. 오늘 제가 여기 출근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아파트에서 한 아빠와 쌍둥이 딸이 이렇게 손잡고 가면서 하는 대화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빠도 나중에 죽을 거야? 묻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럼 하지만 너는 아직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그럼 엄마도 죽어?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죽게 되지. 하지만 지금은 사는 것만 생각해. 죽는 거 생각하지 마. 그랬더니 그럼 나 누가 밥 해줘? 예. 예. 그러니까 엄마 아빠 죽어도 되지만 내 밥은 그러니까는 옆에서 쌍둥이 또 다른 친구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는 아무데도 갈 수 그러니까 부모님이 죽는다는 것은 그 얘기인가 봐요. 부모님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데도 갈 수 없다는 뜻이야. 예, 그러면서 그 아빠와 두 딸들의 대화가 굉장히 살갑게 이어지는 그 대화 중에 딸들아, 이 아빠는 너희한테 보여주고 싶은 세상이 아주 많은데 일단 지금은 행복해다오. 이런 아빠의 마음과 나는 부모님과 늘 함께 할 거야. 그게 행복이야. 라는 딸들의 마음이 딱 만나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토커처럼 그 뒤를 따라가거든요. 예, 근데 어떤 그런 마음들이 문일쌤 얘기 들으니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예, 그냥 저는 무심코 그 대화가 흥미로워서 그냥 따라온 것 뿐인데, 예, 그 작품도 어떤
그 마음과 또 그러니까 작품 속 마음과 오늘 오전에 만난 그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선생님. 네, 저요? 네, 저는 신건생이지만 네.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느낀 것도 많고 아, 그랬어요, 벌써부터 선생님. 눈물이 좀 많은데 이렇게 이 작가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쓰는구나. 나는 그냥 벌로 읽었거든요. 그 생각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런 깊이 있는 이런 고민이 많은 걸 나는 그냥 이렇게 왜 이렇게 그냥 지나왔지. 벌로. 그래 오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번부터 선생님께서 굉장히 저를 정말 따뜻한 눈으로 봐주시고 그래서 제가 어깨가 으쓱으쓱했어요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아 선생님 예, 여태까지 벌로 읽었던 그 문학 작품을 쓴 작가들의 삶도 예, 우리의 삶처럼 굉장히 때로는 뻑뻑하고 예 그렇죠 때로는 활기차고 그러더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네, 상처를 감사합니다. 보듬고 가는 거죠.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네네 선생님. 네. 이 선생님. 네. 저는 좀 요즘에 그 스마트폰이나 막 이 컴퓨터 이런 거 보면서 그 쇼핑하는 거나 모든 것가 좀 서툴고 그러니까 요즘에 생각하게 되면 문맹인 같은 느낌? 우리 그 나이 든 세대들은 애들 보고 뭐 좀 해달라 그러는데 애들이 이렇게 해주고 걔네들이 없으면 내가 깎아줄 문맹인인데 요즘에 또 손주들 이렇게 보면은 막 이 스마트폰으로 별걸 다 그냥 엄마가 귀찮으면 그거 딱 해가지고 하니까 와 이거 진짜 어디에서 보니까 종이 달라진다. 사피엔스 네. 종이 여태껏 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포노 사피엔스라는 그런 인종이 달라지는 그런 세대가 오지 않았나? 애기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스마트폰을 갖고 태어난다고 그거에 대한 그 동화를 재밌게 쓰면 같이 재밌게 읽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런 거 나오시네.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이게 세대가 진짜 너무나 극명하게 빠른 시기에 이렇게 갈라지는 것 같은 느낌. 그 애기들하고의 그 할머니들하고. 그러니까 우리 야 이게 안 되는데 그럼 5살짜리한테 야 이거 좀 해봐라 그러면 뚜껑뚜껑 그런 거를 할머니들이 진짜 애들하고 그게 너무 다른. 그러니까 애기들도 다 할 줄 아는 건데 우리는 할머니들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우리 선생님이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재봉틀 앞에서 이 실담은 이렇게 놓는 거야 라고 말했던 그러니까 재봉틀 앞에 있었던 할머니와 아이의 모습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할머니와 아이의 모습을 예, 한번 놓고 그림책 한번 써보세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애기들은 진짜 다르더라고요. 포노사피엔스. 네. 네. 사세희 선생님은요? 저는 그러니까 작년 올해 이제 이 동화 수업을 들으면서 읽은 책들이 많은데 일단 이렇게 기억에 남는 책들을 적었더니 일단 제가 어렸을 때는 빨간머리 앤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지금 작년 올해 읽은 책 중에서 요번에 뭐 철길의 아이들이라든가 작년에 읽은 수학왕 기철이라든가 엄마의 팬클럽이라든가 짜장면 불어요. 내 이름은 삐삐롱 스타킹. 그래서 이런 그 공통점이 뭘까? 그거를 지금 생각해 봤더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거를 이렇게 명랑하게 그러니까 뭐랄까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주는 어른 이런 얘기가 좀 마음에 와서 꽂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지만 이 세상은 한번 즐길 만한 곳이 아닌가 네. 이런 것을 심어줄 수 있는 책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와, 이 아동 문학에 대한 통찰. 와. 네. 네. 항상 우리에게 쉬는 시간을 알려주시는 현수 쌤. 네. 끝나는 시간도 알고. 네. 가끔 끝나는 시간도 알려주시는. 아부성 그건 아니고 요즘 너무
되게 방공 정신이 좀 강한 소녀였는데 이게 나비가 된 소녀들 아들이긴 한데 저번에도 이렇게 오늘 수업은 안 오셨는데 백 선생님 얘기하셨듯이 딸을 키우는 엄마들이 이제 저희가 겪었던 역사긴 하지만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여줄지를 고민해서 안 보여주시는 엄마들도 계시다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있었던 일이고 역사가 지금까지 왔는데 그 역사를 아이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바르게 전해주지 않고 그걸 감춘 상태에서 아이를 지금 제대로 가르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되게 발전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 역사 관련된 동화책을 많이 읽히고 싶어요. 이 본인이 선택하지 않고 그 시대에 태어난 한 인간의 삶이 그 역사와 시대에 만나서 어떻게 그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이 왜 그런 삶을 살았는지를 좀 이해하는 사람이 소개하면서 나비가 된 소녀는 운명천 사람 이렇게 해서 그거를 고르게 다 좀. 예, 고맙습니다. 참고로 그 책은 저의 책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 항상 수업에 수업에 항상 몰입 잘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늘 감사해하고 있어요. 네. 딴 데 몰입하셨네요. 지금 딴 데 몰입하고 계시네요. 네. 지금 사랑 고백하는 거 네, 저는 제가 한 번도 안 빠지고 왔는데요. 네,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이제 뒤로 흘러갈수록 너무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집에 가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집에 가서 생각하게 되고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질문도 드리고 온 질문이 많은데 1번에 이제 읽히고 싶은 책은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고 호기심 아까 있는 재미나 반전, 특히 이제 거의 지혜도 들어가고 또 상상력도 키우고 또 좀 욕심을 부리자면 이제 넓은 시야를 좀 가질 수 있는 통찰력을 주는 내용이면 좀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이건 제 바람이고 저는 이제 제가 또 읽었던 책에서는 저도 그림책을 많이 못 봤는데 이제 그나마 읽었던 이제 처음에 작년 읽었던 게 이제 강아지 중에든지 돼지가 나오는 나도 쓸모가 있어 그다음에 이렇게 하마가 나오고 이제 주로 동물들을 빗대어서 만드는 글이잖아요. 그래서 하마는 뽀뽀를 잘했는데 제가 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은 되게 없었는데 동물들이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자기는 못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잘하는 점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뽀뽀를 잘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걸 보면서 저희 아이들도 모든 걸 다 잘하지 않잖아요. 네. 한마디로도 잘하고 넌 이걸 잘하잖아. 한마디 잘하고 넌 뽀뽀를 잘해. 이렇게 해주고 저도 스스로 아이들하고 똑같이 저도 내면의 아이처럼 나도 그 잘하는 거 있어. 엄마는 뭘 잘해. 그리고 이게 토실토실한 사람이 정말 잘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이런 그림책을 통해서 아이들이나 정신적 성장을 위한 저 스스로도 자신감도 갖고 일적인 성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와, 감동적이다. 와. 네. 또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 많이 막 나와서 이렇게 막 제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제가 막 이 책을 읽어주면 그냥 깔깔깔깔 웃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쪽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유머랑 반전 있는 책. 그러니까 요즘에 세상 자체가 정형화되어서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조금 이렇게 흘러가는데 예상치 못한 반전, 유머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되게 창의력을 느끼고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그 틀 자체가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넓게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생과 데이브가 땅을 팠어요나 요즘에는 깜빡깜빡 도깨비 또 이제 재밌게 이제 읽었는데 생과 데이브가 땅을 팠어요는 이제 애들이 땅을 파고 가는데
결국에 땅을 팠는데 딱 내려왔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온 설정인데 알고 보니 진짜 예전에 있었던 그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었던 거예요. 조금씩 뭔가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 색깔 뭐 이렇게 장식이 바뀌어 있다는 해서 그냥 봤을 때는 아, 땅 파서 돌아왔구나가 아니라 아, 새로운 세상으로 왔구나라는 이제 조금씩 알아채는 거. 깜빡깜빡 도깨비 같은 경우에는 도깨비가 깜빡깜빡 해가지고 아주 가난한 아이에게 뭔가를 빌려갔다가 다시 갚았는데 그걸 까먹은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갚으러 오면서 그 아이가 이제 부자가 됐는데 나중에 또 이제 그 자기가 그거를 얘한테 갚았다는 걸 까먹고 뭐 나중에 하늘에 불려가고 하는데 웃기면서도 반전이 있는 이야기인데 그런 걸 통해서 저는 아이들이 웃으면서 이 세상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좀 색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감각? 그런 걸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랄즈달이 인생은 반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우리 승혜쌤도 그러니까 문학이 추구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교나 기술적 측면에서의 반전, 그죠? 역전이 필요하다. 네. 두 번째. 어린이 문학은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한국 어린이 문학이 발전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 또는 현재 부족한 점은 무엇일까요? 이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완전 어렵고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하셨던 거거든요. 처음에 이제 그게 계속 머리에 남았던 게 이 어린이 문학이 어쨌든 계속 어려워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거를 저번에 물어보셨었어요.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먼저는 어려웠고요. 네.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관심이 있던 부분도 아니었고 네. 근데 그랬는데 솔직히는 어쨌든 아이들이 미디어를 접하지 않을 수는 없는 환경이라 그런 형태의 다양성을 조금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요. 종이 그 책으로만이 아니라 활자를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 그런 쪽이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2번, 3번을 한꺼번에 이제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예. 선생님 세 번째가 그 쓰신 분들은 말씀하시고요.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내 인생의 어린이 책, 그 책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어렸을 때 사실은 책을 읽기보다는 좀 테이프로 들었었어요. 네. 부모님들이 바쁘셔가지고 그래서 솔직하게는 테이프로 들었던 그런 것만 남아있고 무슨 책을 읽었다라는 게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왔던 것들이 대부분 세계 명작 동화였어요. 네. 근데 요번에 읽고 보니 이제 책에 대해서 배우고 나니까 약간 청교도식의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다뤘었던 내용들이 아니었나 싶어서 사실은 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조금 제 삶에 좀 강하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부터라도 좀 그 틀을 깨는 쪽을 좀 생각해보게. 네네. 저는 어린이 문학을 이제 부족한 점이 말씀하셨던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의미인데요. 우선 다양한 의식이 필요한 그 책이 녹아든 책이 필요하긴 해요. 뭐 성소수자들이나 뭐 지금 말하고 있는 정신병의 문제라든가 인종의 문제라든가 전쟁, 가난, 기아, 뭐 역사의식 같은 책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돈이 많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출간되기가 쉽지 않고 시대가 지나면 이건 이미 유행이 지난 거라 이렇게 뭐 필요 없이 10년 지나고 나면 출간되지 않아야 되는 책들이 돼버릴 수 있으니까 저는 지금 시대에 맞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매체를 봐야 되는데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이나 만화책은 책들은 지금 그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걸로 그렇죠. 근데 아이들을 위한 매일매일 볼 수 있는 동화책이나 순간순간 볼 수 있는 동화책은 사실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순간순간 막 해야 되고 애들한테 얘기해줘야 될 책들을 인터넷 만화책 보는 것처럼 똑같이 아이들한테 동화책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비용 문제, 출판사에서 갖고 있는 비용 문제도 절감이 될 거고, 어떤 빨리빨리 수시로 그 상황을, 시대 흐름을 아이들한테 바로바로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미디어 동화랑 의식 위에 있는 책들을 미디어 동화를 통해서 빨리빨리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아동문학의 영역 넓히기도 되겠네요. 네, 그죠? 그렇죠. 빨리 그거를 손 잡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동화책은요, 저는 탐정 소설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셜록 홈즈 시리즈. 네, 뭐 이런 거는 저한테 끈질기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책을 놓지 못하게 하는 즐거움을 맛보게 해준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애들이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질 수 있는 책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아이들이 너무 급해서. 네. 저는 문학 자체는 제가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저는 좀 문학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아이들의 삶이 문제다. 문학 자체보다는. 그래서 저 이호덕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이호덕 선생님의 삶을 가꾸는 글쓰기가 그 책 되게 굉장히 저 인상적으로 너무 좋았는데, 이 글쓰기마저도 논술력이나 그다음에 책이 항상 뭐든지 그렇게 입시나 이렇게 뭔가 성과로 연결되는 그런 거에 대한 원래 반감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책을 더 안 읽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약간 책을 막 이렇게 다독하고 이렇게 막 권수 이런 거 스티커집 이런 거에 대한 약간 반감이 좀 많아가지고 오히려 좀 안 했던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과정 들으면서 내가 너무 지나치게 좀 그랬구나.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너무 과도하게 아이에게 책을 안 보게 한 면도 전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어떤 현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읽으다 만화한 책 같은 거 읽어가지고 이렇게 몇 권 읽었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아까 역사책 같은 것도 좋았던 것 같고 진짜 의미 있는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 네, 그러니까 일단 선생님의 어떤 그 사고나 교육 철학에 보탬이 되셨다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호덕 선생님의 삶을 가꾸는 글쓰기 정말 시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아쉽네요. 예. 아까 선생님 동시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때 언뜻 든 생각이 그 TV 프로보다 유준상 씨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들한테 매일같이 세 줄 글자를 동시에 쓰게 한대요. 어떤 주제를 딱 예를 들어 오늘이 태극에 봤다면 태극기의 주제인데 그 둘째 아들이 쓴 동시를 갖다 읽어서 너무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동시가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시는 읽으면서 느끼는 게 감정이 정말 순수하고 단순하고 느끼는 게 어떤 뭔가 다른 색깔이 들어가는 거를 못 느끼고 그 자체에서 느끼는 감정이 너무 크거든요. 근데 아까 여러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매체에 말씀하신 저는 이 종이라는 걸 되게 좀 즐겨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글쓰기를 갖다가 아까 전 동시를 갖다가 생각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단순 세 줄로 해서 생각을 갖다가 쓴다는 자체는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요즘 아이들은 옆에서 만나 손 받는 그런 거리에는 거의 안 가고 그냥 안에서 핸드폰 보고 게임하고 사실 이런 거에 아이들 만취착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느꼈던 그런 감정,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걷고 숨쉬고 느끼고 촉감 모든 오감 느낄 수 있는 매체가 저는 이 글쓰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정말 문학 작품이나 아니면 그 출판계에서는 사양 입장으로 하는 시지만 그 동시가 발전이 돼야지만 동시를 통해서 아이들이 좀 더 사고력도 깊고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많이 느낄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저는 동시를 갖다가 좀 활성화 좋겠다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감동기보다 지금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만화책 나왔잖아요. 저 유리가면 너무너무 감동받았거든요. 지금도 끝나지 않은 유리가면. 그 책은 아직까지 사서 지금까지 집에 있는데 유리가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그 배우, 그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그 배우의 삶도 나오지만 그 삶 속의 내용들이 너무나 와닿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만화책을 요즘 맞으면 만화책은 어려워서 못 읽고요. 옛날 만화책도 그러고 했는데 그 시대에는 책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책이라는 것이 끊이면 안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판사에서는 요새 POD도 있거든요. 누구나 출판할 수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렵게 생각을 하면 출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도 책 만들었거든요. 그냥 어떤 거냐면요. 제가 출판사에서 근무했어요. 저희 출판사는 대학교 교재 나온 출판사였는데 제가 13년 동안 근무했는데 어머니가 칠순이 된 거예요. 근데 칠순 잔치를 그냥 해드리고 싶지가 않고 뭔가 엄마한테 뜻깊은 걸 하고 싶어서 그냥 제가 그냥 썼던 것들, 아이들 키워 썼던 것들, 그다음에 했던 것들 해서 그냥 아주 그냥 조그만 책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판매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책을 만들고서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책을 보면 비록 단행본 500권짜리 책이었지만 그 책에 여기서 내가 그 엄마 생각, 그 다음에 시어머니 생각, 내가 교회에서 맡은 선생님과 저 세 분의 엄마에 대한 얘기를 책 썼거든요. 그게 지금도 볼 때마다 저한테도 너무나 감동이었어. 그래서 책은 끊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여기 강좌 들으면서도 더 많이 느꼈어요. 네. 고맙습니다. 예. 아니. 근무 끝나고도 항상 이렇게 와주시고 감사하죠. 네, 문일 쌤. 네. 네. 문제점 뭐 이런 거 뭐 제가 뭐 그 현장에 있어 깊게 관여하는지 알아서 모르겠고요. 근데 성인문화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시도들이나 소재들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한테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작업들이 문제지. 사실은 작가들은 다들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조그만 서점 가서도 보면은 독특한 책들도 있고 그리고 인생의 책, 어린 책 중에 인생 책은 솔직히 아직 못 만나본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어른 책들처럼 뭐 가족, 모험, 교우관계, 환경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네. 그런 식으로 저한테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아이들 책도 요 근래 좀 읽어봤는데 네. 아 이게 어른의 세계와 별반 다르지 않구나라는 새삼 이렇게 또 이야기의 중요성을 느꼈고요. 네. 다독자의 변이었습니다. 네네. 우리 선생님 그냥 넘어갈까요? 네네. 네, 선생님. 저는 요즘에 이제 애들이 다 웬만하면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좀 더불어 가는 이렇게 같이 더불어서 가는 그런 책이 계속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여럿이 더불어. 그 부분은 네,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보여주는 작품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네. 그리고 또 초등학교 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상한 나라 앨리스, 소년지에 나온 앨리스 그거 보고 굉장히 호기심이 많이 생겼거든요. 호기심이 좀 많이. 네. 간단하게. 소년지를 그때 보셨군요. 네. 신여성이 있었던 정말 반짝반짝이는 유년을 보내셨군요. 네. 우리 선생님. 저는요, 어린이 문학이 주로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읽히고 싶은 책 위주로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요새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이런 책이 좋은데 애들은 어떤 책을 좋아할까. 그래서 안양도서관에 들어갔더니 베스트 대출 뭐 이런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우리하고는 다르게 무슨 윈피키드, 무슨 20곡의 탐정, 뭐 몇 층 나무집. 그래서 그냥 일단은 애들이
좋아하는 게 뭔가를 알기 위해서 일단 대출은 했어요. 근데 아직 읽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는 것에 맞춰서 우리가 거기에서 주고 싶은 거를 보태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아유, 예. 귀한 생각 하셨네요. 근데 네. 어른들도 상 받은 것보다 그냥 재밌는 거 보지 않나요? 네. 아, 이거는 아까 얘기한 거. 빨간 머리 우리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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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잘 부족해서 이걸 할 거라고. 그래도 저는 그 현실을 좀 반영한 것 중에 학교 폭력이나 요즘 너무 강력 범죄가 너무 많아서 인간의 그 생명 존중이나 그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를 가치를 올려주는 글을 좀 많이 쓰는 걸 고민이라서 좀 제발 좀 인간 본성에 그 돌아가는 그런 너무 무서워요. 네. 뉴스에 나오면 너무 무서워. 내 인생 그 어린이 책은 저는 권정생 작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엄마 까투리 동화책이 되게 괜찮은데 그때가 아이가 유치원인가 뭐 읽을 때 이제 그 자장가 맨날 불러주고 또 아토피 때 잠 못 자고 있던 시기여서 이게 더 많이 왔더라고요. 엄마 까투리. 네, 네. 지금 다양한 사회 문제, 환경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이나 쓰는 법률을 많잖아요. 그게 많이 체육 통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요소와 같이 하자면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많이 반영하는 책에서 좀 진보적일 수 있지만 남녀 평등 사고를 가질 수 있는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무용가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애원가족 유방가족 그다음에 공동이라고 대한민국 이게 다 뒤에 암암 특히 공동의가족 같은 경우는 뒤에 암암리만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화를 생각해서 우리가 외국도 많이 뒤쳐져 있는데 이런 거는 많이 이어가지고 있다는 거를 책에서 보여줬으면 그래서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과 우리나라의 전체 여러 세대의 사회 변화를 가족의 변화를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보여줬으면 아,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예,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그러니까 동성애 문제, 어떤 이 문제가 이제 출간이 막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그 어린이 문학이라는 한게 이런 부분과 계속 충돌을 해서 예, 굉장히 주춤거리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 약자나 그리고 그들 속에 있는 사람들 어떤 편견의 문제 이런 부분도 다 걷어내자는 말씀이시죠. 예, 굉장히 예, 좋은 말씀이세요. 네. 우리 학생들은 약간 어린이 문학 자체의 단어에 좀 내용이 무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편견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무겁게 써야지 진중하게 써야지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저는 이 책 진짜 괜찮다 그러면 보통 일본 작가들이 많더라고요. 와 정말 독창적인데 창의적인데 그러면서도 좀 생각거리를 주는 걸 보면 우리나라에 좀 이런 유머, 창성, 위트 이런 것들이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도서관이 되게 조용조용하니까 어른들은 모르겠지만 아이들 도서관 같은 경우는 약간 약자짓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순천에 살 때가 있었는데 기적의 도서관 다녔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책을 가지고 읽어주고 또 애들이 막 약간 뛰진 않지만 떠드는 정도는 허용이 되고 미끄럼틀도 타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막 자유롭게 책도 꺼내서 보면서 또 어른들도 와서 책 읽어주는 소리도 되게 많으니까 되게 분위기가 좋고 애들도 도서관 가서 좀 약간 대화도 하면서 책을 읽는 게 되게 분위기가 좋은데 여기는 좀만 말해도 조용히 해야지 이렇게 되니까 애들이 도서관 가서도 책을 잘 안 읽고 약간 분위기가 나 가기 싫어. 그리고 또 부모도 입장이 가면 책 글 모르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읽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담이 돼가지고 사실 도서관에 대충 이제 책 구해오거나 그런 게 많은데 도서관도 약간 어린이 도서관은 좀 책을 부모들도 읽어주고 뭐 장보성대라든지 도서관 분위기 불러주고
확실히 문학이 애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저도 중국에 있는 도서관 가봤는데 거기는 다 어른들도 큰 소리로 책을 읽어요. 그러니까 도서관 같으니까 지글지글 막 개굴개굴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다 네. 똑같이 읽으니까 저도 어. 이렇게 봐도 집중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서관의 어떤 그 엄숙주의에 대한 타파. 네. 그거 그거 중국에 있는 도서관 가서 깜짝 놀랐어요. 네. 끝나셨나요? 네. 네네. 와, 진짜. 선생님들 의견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혹시 그 종이 좀 주고 가실 수 있나요? 갑자기 제가 욕심이 생겨서 예, 그러니까 주고 가실 분은 주고 가시고요. 예, 자 10강에 걸쳐서 우리 아동문학 속에 어린이 책 속에 어떻게 인문학이 살아 숨쉬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형되어서 어린이들에게 흡수가 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떤 다른 나라 어떤 서양의 역사 그리고 굉장히 도서에는 많은 책들이 나와서 많이 어려우셨죠. 예, 그런데도 정말 지치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선생님들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하고 호흡하면서 깜짝깜짝 놀랐어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혹시 좀 작은 힘이나마 우리나라 도서관이나 도서 문화나 이런 것에 변형시킬 수 있는 자리에 저 끝자리라도 살짝 선다면 그런 부분들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들 의견 수렴해서 그런 어떤 독서 문화, 독서 분위기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요. 감사했다. 예, 선생님들께 감동했다. 이 말씀을 가장 크게 큰 소리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과 함께